제가 또 수학을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보거나 뭐 그래 보면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학에서 서술된 건 다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설명을 해요. 분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거, 이렇게. 삼각형의 예를 들면 뭐 내각이 한 180도다. 이것도 관찰을 통해 가지고 사례, 그러니까 경험 중심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전혀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애초부터가. 용어에 대한 정의, 리즈닝 해가지고 이렇게 합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뭐니 이걸 알 애가 있을까요? 자연수가 뭐니 1, 2, 3, 4, 5, 6, 7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100은 자연수니 그럼 혼란을 느껴요, 아이들이. 그 자연수인가? 왜냐하면 자기 경험 세계 안에서 초등학교 때 맨날 배우는 게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그러다가 이제 10, 20, 다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하다. 우리가 원하기는 개념을 팍팍 섭취해가지고 탁 내놓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또 하나는 기억력이 좋긴 한데 대부분 단기 기억이 좋아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관리 아이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또 지겨워. 이거 아는 것도 하고 틀리면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부모가 가르친다 하면 부모님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이들 특성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인간 보편에 대해서 우리 아이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적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집 풀어 채점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개념이 얼마나 어렵냐면 아이들 논문에서도 보면 분수에서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까? 그럼 거의 모릅니다. 통분은 분모를 통일한다는 뜻은 아니고 통하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일부러 이제 세로 나누는데 3분의 1이잖아요. 더하려고 하면 안 더해져요. 그러면 왜 안 더해지나? 이것은 수학적 개념이에요. 셈의 기본 원리. 같은 종류끼리만 더할 수 있다. 일단 그것이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전에. 3달러하고 5,000원은 그냥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종류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겹쳐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3배가 되고 여기 이렇게 2배가 돼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2분의 1과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 분모가 이제 쪼갠다라는, 그러니까 분수 자체가 프랙션이에요. 조각이에요. 성분이라는 건 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통할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개념도 없어요. 3분의 2하고 뭐 예를 들면 6분의 5하고 이게 분모가 커졌다. 분자가 커졌다. 전혀 안 그래요. 잘게 쪼개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프랙션에 대한 개념도 없고 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면은 이 통분을 하려고 하면 셈의 기본 원리 같은 것끼리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셈을 3분의 1, 3분의 1은 더할 수 있어요. 카운트가 한다라는 게 3분의 2라고. 카운팅의 개념이 이제 자연수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사실 분수에서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아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그리고 그 전에 하려고 하면 분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을 또 선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고, 3분의 1,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3분의 3, 3분의 3이면 온전한 하나, 홀에 대한 개념. 넘어가면 3분의 3, 카운트하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분수는 쪼개진 거고 몇 등분 했느냐. 예, 그런 개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획득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교과서를 보면 얼마나 빠르고 이 아이들이 와닿지 않는지를 금방 봐도 알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분수를 카운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이쪽 한쪽이, 그렇죠? 그쪽 중에 이거는 뭐 시루떡 같은 거나 뭘 잘라가지고 딱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한쪽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대 쪽 중에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 없앴어요. 요거 몇 분의 몇이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요거 몇 분의 몇일까? 혼란을 느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에는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등분이라는. 나누기가 하여튼 쪼갠다, 나눈다라는 건 다 등분이란. 이거를 얘가 이 크기가 얼마지?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부모님께서 분수를 잘한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절차적인, 그러니까 다 프로세스고 절차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 절차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 좀 어느 정도 의존하고. 근데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은 어디에서 주어질 것이냐. 이런 창의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뭐 종이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거 이 크기가 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온전한 하나가 무엇이고 쪼개진 게 무엇이고 등분이 무엇이고 이것과 이것을 더한다고 하면 이만한 크기와 이만한 크기 몇 분의 몇일까? 사실 셈을 하는 것 갑자기 뭐 그 하는 것보다 그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획득하기가. 그러니까 거의 외워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문제 풀어내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이제 선행과 심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개념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말로써 이게 수학적인 개념 정의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수학의 학문의 어떤 추상적인 특성과 이 아이들의 특성이 미스매치 되다 보니까 거의 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중3 아이 얘기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똘똘한 아이, 적극적인 아이, 하여튼 자기 주관성이 좀 있는 아이를 키워서 적정한 연령대, 중등 후반쯤 해가지고 시작해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예. 학원 도움 안 받던 애가 학원 도움 좀 받아가면서 성취를 느끼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아마 나중에 한번 3년 뒤에, 2년, 3년 뒤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알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거는 아이들이 그래도 습득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소수 이랬을 때, 작은 수, 소수도 있지만, 프라임 넘버의 소수도 있거든요. 본디소자예요. 본질적인, 원소할 때, 소질할 때. 갖고 태어나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는 뭐 2, 3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언어적 특징. 중등 애들도 보면은 제가 함수에서 y 절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y 절편의 절편이 뭐냐면 몰라 아무도 몰라요. 떡인가 뭐 싶기도 하고 절단해가지고 그 파편이거든요. 그러니까 y축에 어떤 게 곡선이 딱 만나가지고 그쪽이 흔적이잖아요. 점이거든요. 점. 어, 아무튼 그런 이제 언어적인 특성은 우리가 충분히 언어로서 아이 말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 말고 수학에서는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워요. x가 0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말 자체를 말이 어디서 왔는가? 분수하면 분수란 말, 그 말. 왜냐하면 용어를 선택하고 또는 번역을 하고 이랬을 때는 거기에 개념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프랙션이면 조각이에요. 분수면 쪼개진 거고 분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용어에 대한 아이 수준에 맞는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개념을 담고 있고 그 뉘앙스를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모든 문제는 복합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통분 얘기했지만 통분 앞서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카운팅에 대한, 셈에 대한. 그렇죠? 분수의 특성에 대한 걸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같은 크기 분수 알고 있어야 되고 원홀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뭘 하더라도 이전에 이 개념의 연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개념의 연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나눠가지고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약간의 이제 강요처럼 왜 이걸 몰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개념은 탑재되어 있지 않고 계산 과정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계산 과정. 예를 들면 뭐 덧셈에서 뺄셈에서 왜 자릿수를 맞추지 세로셈으로? 그럼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건 셈의 원리예요. 같은 종류끼리 셈한다라는 거. 그건 로마 숫자로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같은 종류끼리 모으거든요. 100은 100끼리. 100 더하기 100은 200이 되는 게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는 거 2라는 게. 100하고 30을 더하면 4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 아무튼 그런 것이고 거기에 수학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초등 저학년생 굉장히 많아요. 그럼 부모님이 공부하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아이 눈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예, 그런 정도로 같이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렵다. 아이 눈높이에서 보면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거예요. 처음 배우는 아이 눈높이에서는 어렵다. 어, 초등학교에서 뭐 이게 처음 수를 배우는 아이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예, 그걸 딱 보여주고서도 요만큼을 가렸어요. 뭘로? 그럼 여기 두 개가 보이잖아요. 여기 몇 개 있지? 이런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안 보이는 거를 추론하는 거. 경험성으로. 그러면 헷갈려하죠. 그렇죠? 헷갈려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를 더할 때도 아이들이 카운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활동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1, 2, 3, 4, 5.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카운트를 해요. 이게 카운트의 어떤 방법도 있는데 이미 세 개가 있다고 알면 여기는 4, 5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어떤 양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됐을 때 추가된 양부터 셈을 할 수 있다. 이게 셈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고 하는 애들은 수학에 대한 이제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거고 모르면은 문제 풀고 있으면은 사실 모르지만 계속 절차적으로 이제 지겨운 활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언컨대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이 해줄 때는 어릴수록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뒤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라도 좀 배우고 아이에 맞게끔 늘 주인공은 아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하고 비교할 거 없고 그 아이가 그러면은 이거 이해 못했으면 아이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가르치는 사람을 탓해야 돼요.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이거 안 됐어. 이거 개념을 잘 모르네.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활동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러면.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부모 역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늘 보라는 게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부모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학을 일단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주제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수학 두려우신 분들이 있죠, 솔직히. 수학이 두려워. 내가 지금 전달됩니다, 그게. 예, 그 두려움은. 코로나에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돼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내가 수학을 안 해도 두렵진 않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술 안 한다고 해서 두렵나? 근데 노래 못 부르면 두렵더라고. 옛날에 하도 노래를 시키니까. 그막 부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현상이고 이게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부모님의 두려움은 전달된다라는 것이고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하는 방법이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은 전달되기도 하고 수학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잔소리가 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수학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행동 중에서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너 알아서 해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수학이 두렵지 않고 재미있어. 그러면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활동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잘 알고 재미있고 그런 활동은 부작용이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가르쳐 주시면서 짜증이 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돌려서 얘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과 테크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 커리큘럼대로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 보니까 이제 활동을 집에서 할 때 아마도 문제집 푸는 거하고 채점하는 거는 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놓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렵죠? 예를 들면 채점하는 걸 아이한테 맡길 수가 있나? 아니면 문제집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으라는 걸 내가 안 할 수 있나? 알아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그 기본적인 것도 어려울까? 예,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배우는 어려운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말고 어려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당연히. 당연히. 아이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레셔를 느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주변 아이들도 있고 못하고 싶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교실에 앉아있는 한에서는 자기가 미미한 존재로 남고 싶은 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로, 수용받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있고 하고 싶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요. 부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양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양을 줄여도.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맞춰가지고 해도 저는 사실은 뭐 저희 아이도 크게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잘 자기가 계획 세우고 이런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인간에게. 계획 세우는 것도 정말 어렵고 실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에. 그 아이들은 당연히 안 되죠. 그걸 계속 이제 뒤로 따라다니면서 뭘 한다고 해서 능력이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는 아이들, 특히 나한테 어려운 게 자녀에게 잘 적용될 거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그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이에게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채점 같은 거. 근데 가정은 그런 거예요. 채점 하는데 아이가 왜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할까? 사회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은 것도. 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직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그럴 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거짓말 했어도 그럴 수 있다. 맞추고 싶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의 태도, 그런 것들을 유념히 생각해야 돼요. 유념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수를 무조건 장려하세요. 인생에서 실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큰 폐해를 줍니다. 나중에 커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20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실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너무 사소한 것조차도 당연히 실수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실수하면 틀렸으면 괜찮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만회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잘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제 블로그에 보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대학, 의대 진학, 과학고 진학 이러면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못 가기 때문에. 정말로 못 가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긴 관점에서 20살 정도 아이가. 사실 공부는요, 20살에서부터 25살, 20대에 하는 겁니다. 20대. 자기 전공이 선택되고, 하여튼 그때는 뭔가 선택될 거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논문 중에도 세고 셌어요. 수학이 자기 꿈과 어떤 현실,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생각했을 때 효능감도 높고 수학을 잘한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런 연구는 잘 믿질 않아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를 잘하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근데 어머니께서 그랬겠죠?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축구 공에 몇 각형인지 보고,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보고, 원의 뭐 둘레와 속도와 뭐 그 이차 함수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하고 안 아는 거, 거기에도 수학의 원리가 다 있어.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축구에도 수학의 원리가 있는지 그걸 깨달아서 꿈과 연결지어서 얘가 수학을 잘하게 되었다. 그냥 그거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소설 같은 얘기라서 안 믿습니다. 논문에 그렇게 설록 나왔다.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런 거는.
주변에서 아마 그런 애가 없을 겁니다. 감각이 좋은 애가 훨씬 더 잘하겠지. 수학을 잘하는 애가 축구선수로서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이 학문의 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띄워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네가 배우가 되려고?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돼. 심지어는 이제 수학을 잘해야 생각하는 힘이 깊어져. 그래가지고 뭐든 이제 수학을 잘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버리세요. 네. 그것을. 그리고 수학이 좋아야 된다. 그것도 버려야 돼요. 수학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것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수학과 애들도 수학 좋아하는 애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교대 수학과도 잘 안 가지만 수학과 있는 애들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반 선생님은 더 없어요. 수학 별로 대체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가르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 교대 제가 교수님 만났을 때도 그게 안타깝다는 게 점점 그런 애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엔 가뜩이나 남학생은 더 안 들어요. 교대 전체 점수가 뭐 요즘은 또 인기도 없죠. 한참 있을 때 경쟁이 치열했을 때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예, 그런 환경에서 수학이나 이런 건 더 인기가 없었다. 그 교대 안에서도 아무튼 그런 현실이라는 거고 그 부모 역할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실수를 장려하고 실수해서 고쳐졌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만 잘해줘도 그리고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아이하고 분량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이만큼 할 수 있니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아이가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아이가 결정을 하면 늘 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내가 결정을 할 거면 1시간 하겠다라는 게 30분 줄었다가 20분 줄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 수용되고자 하고 적극성이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좀 아이 선택, 아이 얘기를 좀 듣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100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답을 주기보다는 늘 힌트를 줘가면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과정,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봐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채점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 맞았다고 해도 개념이 탑재되어 있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100점 받으면 개념이 탑재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6개월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걔가 그냥 다시 보면 다 몰라요. 그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또 이제 12월 중에는 하여튼 8번에 걸쳐 가지고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기존에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어쩌다가 감사하게 내가 물어보면 그래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것도 짧게 해야 됩니다. 힌트를 주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걸 끌고 가가지고 야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 거의 우리 아이에게 안 가르쳐요. 뭐 고전이고 뭐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붙잡고서 또 수학도 마찬가지고 아마 뭐 대학 교수님들 누구도 많겠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대신에 부모님은 태도, 기본적인 주체성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 이 자존감도 대부분은 학교에서 훼손될 것 같지만 부모님의 훼손이 더 크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것도 제가 논문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싫어하는 애들은 유치원 때 부모님이 연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습지. 네, 학습지. 네. 이러고 한번 딘 애들이 그리고 이제 화투가 났어요. 실패 경험을 엄청 하고 수학이 진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인식을 시켜놓버리면 왜 그걸 합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물어보고 하시지. 그런 경우들이 있고 여기 제가 논문도 봤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똑같아요. 2학년에서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84%, 3학년에서 86%, 1학기겠죠? 6학년 가면 23%예요. 완전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수, 소수 이렇게 나오면서는 이제 확 떨어지고 문제 난이도도 이제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이 좋은 이유는 쉽고 재미있어서, 놀이라 여겨서. 저학년 얘기입니다, 이게. 고학년 돼서 쉽고 재밌고 놀이로 여겨질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라는 거예요. 책도 좋아서 어렸을 때 읽자니 그 계속 유지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이 부지기수로 많고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자꾸 그런 위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력과 언어 능력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태도가 중요한 거고 사실 성실성이 없으면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든 집중해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그게 이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든 2학년에 시작하든 중학교 때 시작하든 간에.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가 사실은 중등이나 고등애가 하면 한 달이면 할 거예요. 한 달이면. 그 지적 능력으로 이해력이 있고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책도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런 애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엄청 많이 괴롭힌 거예요, 사실은. 안 맞는 거를 끌고 가느라고.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억지스럽다라는 건 자연에 어긋났을 때 억지스럽습니다. 내리막길 가는 건 쉬워요. 오르막길 가는 건 몇 배 어렵고.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대로 가면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로 가는 건 늘 몇 배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가? 그거는 자연의 순리에 조금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가끔 엄청 뛰어난 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아이가 그런 걸 할 거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의사들 되면 뭐가 좋습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죽는 거 보고 이런 것들, 피 보고 이런 거.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들이 의사 돼서. 부모님이 좋을 수도 있으면 안타깝죠. 제일 좋은 거는 의사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이 좋다라는 이유도 보면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고 돋보일 수 있고 인정받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하고는 좀 초등 때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는 다 이제 어려워서 귀찮아서 조금 나가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고 싫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도의 문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게 반응해 줄 때 아이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를 틀리는 것도 괜찮고 이게 어려운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엄청 해가지고 주변에 과거 간 사람 얼마나 보기 어렵습니까? 제 주변에 제 아들 제 또래나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대학 갈 때예요. 제 선배들 아무도 어떤 대학 들어가는지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노하우를 나눠가지고 될 수 있는. 그래서 최악은요,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수학 때문에. 별것도 아니고. 수학 못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꿈하고 연결짓지 마시고, 좀 자연스러움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연장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질문한 거를 조금 같이 좀 나눠볼게요. 좀 자연스럽게. 여기, 여기 아이 수학을 이제 지켜보면 개념 이해가 부족하고 연산 실수가 있고 이전에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밑에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개념을 자꾸 까먹고 그런다고.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돼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면 더 기억해가지고, 아, 그랬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했어. 이러면 되는데, 그거 까먹었어? 내가 뭐가 부족한가? 집중력이 떨어지나? 어렸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괜찮아요.
우리 어른 돼보세요. 그 아이들의 속성처럼 이렇게 꼭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영역에서는 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주시는데 이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어떤 어떤 결과가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의 개념은 다 추상적입니다. 심지어 수가 무엇이니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연산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까먹는 거, 한 학기 지났던 거 까먹는 거. 왜냐하면 분기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면 돼요. 그냥 아 그렇지 그러고. 그래서 이거 까먹지 않으려고 무한 반복하는 것보다는요, 적절하게 까먹고 다시 상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반응이 뭐 그래 그건 이런 거였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전학기 까먹은 것 같고 뭐라고 하셨으면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안 갖고 가죠. 이제 까먹었다 얘기 안 하고 아는데, 그 다음에 수학학원을 뭐 다니고 안 다니고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선이고 악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선택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도 아까 물어보면은 그냥, 왜냐면 아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은 말하게 해요. 아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할 것 같잖아요. 절대 해결 못 해요. 그런 편한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를 말로 표현해. 이게 그러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거야. 그런 방식의 학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애가 훈련이 될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이라고 해도 자꾸 이제 체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예. 이거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기저에는 벌써 아이를 못 믿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체크하고 있는 거. 생각을 체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1984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주입하고 내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의식하게 늘 자기 점검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의식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도 너 틀렸어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생각하는 거. 생각해봐. 뭘 아니, 그게 구체적입니까? 생각해봐. 어른도 좀 어렵고. 이게 좀 나이가 들어야 조금 그것도 무슨 말인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게 있지. 어렸을 때는 관찰해봐. 뭐가 보이니? 이런 건 좀 가능해도 생각해봐.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찜찜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안 하시면 기분 찜찜해질 일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우리가 관찰한 거 보고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알고 아이가 풀어서 또는 맞춰서 틀렸어도 그게 뭐 그렇게 예, 결과보다는 채점해가지고 결과보다는 그건 푸는 태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석세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자꾸 쌓아야 성취가 돼요. 아이들이 잘 생각해보면 수학 같은 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재미를 느끼느냐? 학문에서 성취할 때, 뭔가 깨닫고 인정받을 때. 달리 없습니다, 이게. 그 본질 자체가 재미있으면 게임이지. 게임에서도 성취가 막 엄청 쌓이거든요. 매번 막 그냥 빵빵 터지고 막 아이템이 터지고 막 이게, 그게 성취에 대한 중독을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엄청 시켜주거든요. 막 점점 하면 할수록 올라가고. 근데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 경험보다는 성취 경험을 자꾸 조금씩 쌓아주게 만들어야 되지 달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분 공부해 이거보다는 10분 공부해 아니면 그 좀 어렵다면 5분만 해. 5분 잘했으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가 나중에 그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성공한 경험인데 그러면 잘했어 들 수 있는데 30분에 그랬더니 20분은 잘하고 10분은 딴짓하고 있다. 그럼 잔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실패 경험 하나 쌓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자꾸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부모님이 집에서 안 해주면 아이는 성공 경험을 인정받고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할 것 같잖아요. 할 수도 있죠. 케이스가 드물 뿐이지.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낯선데, 솔직히. 우리 다 배우고도 까먹었잖아요, 다. 아마 아이 가르치다 보면, 소수 곱하기 어떻게 했지? 나누기 어떻게 했지? 이러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배우는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아무튼, 네. 그리고, 이 심화, 선행, 양을 늘려야 될지 빼는 게 우선일지. 이거는 일단은 3학년 올라간 아이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이거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목표도 없어. 예를 들면. 아니, 목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까 제가 과학고 해다가 틀린 애도 엄마가 계속 약간 놀렸어요. 초등 때. 그러니까 원래 뛰어난 아이예요, 걔가. 공부 성적도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중학교 때도 잘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과학고 가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준비했어요. 중3 때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너무나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유롭게 키웠고 애는 재능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 목표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랬으면 거기 안 가도 돼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는 자기가 떨어졌는데 성공하면 자기 탓이지만요. 실패하면 부모 탓할 겁니다. 분명. 뭔가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해가지고 내가 조금 미비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여긴다고 하면 엄청 성숙한 아이고 얘기도 많이 한 거예요. 부모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부모도 실패가 당연하다라는 거를 수시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실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패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긋났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제 현실과 또 목표 자체 이런 것들이 가는 길이 어긋나 버리면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아이가 부모님께서도 과학고를 가야 되고 의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학원에 보내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학원 성실성을 요하도록. 그것도 아이가 동의하는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저한테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뭐 여러분 유튜브나 뭘 보세요. 그럼 선행을 하시고 싶으시면 한 학기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이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께서 깊이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반경통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심화로 가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면 선행을 좀 하자. 또는 두 개를 겸하자. 심화도 하고 이제 선행도 하고 이제부터 달려보자. 부모님이 뭐 결심해도 아이는 안 따라올 겁니다.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여지까지 안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도와주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해서 뭔가에 우리의 부모님의 교육관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관철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초등학교 때 놀려놓고서 중학교 때 있어 열심히 공부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뒤에도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껏 공부해 본 적이 없게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네.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아이를 내가 같이 20년밖에 없습니다. 20년 이상 같이 있으면 좀 괴롭잖아요. 30살, 40살에도 우리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그 동안 내가 무엇을 아이에게 줄 것인가. 예.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다른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학원 보내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면 조금 쉬운 학원을 보내주고 처음에는 다 쉬운 학원을 보내는 게 좋아요. 성취할 수 있게끔. 책을 선택해도 쉽고 얇고 그런 책을 먼저 해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 성취를 느끼게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로 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어려운 거 들고선 틀렸다는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선행학습 시키지 않고서 수학 효능감을 느끼는 방법. 이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 이분법적이지는 않거든요. 선행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행이라는 것도 학원에서 몇 년 앞서서 하는 거겠죠. 수학 효능이라는 거는 학교 교과를 못 따라가면 좀 떨어지겠지만 학교 교과를 좀 따라간다는 수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맞춰줘도 괜찮을 거예요. 성적하고는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수학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효능감이 제일 떨어져요. 자신감도 제일 떨어지고. 근데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면 어, 이 탁월한 애들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술 위주로 이제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께서 집에서 어, 제가 사실 조금 올라가서 중등이나 초등 고학년 아이들한테 또는 고등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학문도요, 어떤 공부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걸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그럼 하다 못 하잖아요. 계속 이런 거보다는 아주 쉬운 개념, 핵심 개념만 얇은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거 한 두세 번 보면은 어느 정도 용어도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조금 쉽지만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를 풀면 또 성공 경험이 잘 쌓일 거예요. 그러다 어려운 거를 내가 해봐야지. 어려운 거를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아이한테 생깁니다. 내 수준을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한에서는 홈스쿨 하면 전혀 안 생겨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못할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게.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늘상 이 걸림돌 앞에다 갖다 놓고서 못한다고 책망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스물스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공부 시간도 짧게 하세요. 집중력이 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새벽 1시까지 한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반에서 15등이야. 우리 반에 23명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아이는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 탓하는 거죠. 왜 나 이렇게 났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그만하라고 해야 돼. 1시까지 자라.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짧게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쉬운 거 위주로 전교 1등 하는 애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거기서 큰 문제예요. 걔가 보는 문제 이런 거, 걔가 하는 공부 방법 이런 게 우리한테는 당연히 안 먹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상위권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듣는 건 학원에서 듣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예전에 그 한 중학교에는 이제 고등학교 됐죠. 그때 중3 했는데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고 자기 혼자 공부해요. 왕새우 중등 수업 처음 들은 거고. 근데 전교 1등이에요. 올백 맞아가지고 얘는 뭐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음악도 하고 들어가가지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는 나는 공부할 때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차이예요. 집중해서 하느냐,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것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세요. 양보다도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 끝이자 그냥 잡고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뭐 또상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면은 괴로워서 죽고 하고 싶을 때 근데 그런 시점들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있고 기본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님 이런 거 풀어가지고 이거 해봐. 실력 체크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 황소수학 얘기도 하셨는데 부모님 만족감이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등급이 왜냐하면 등급이 높건 낮건 간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도 저는 여기 상위권 가기를 바라진 않지만 학습의 좌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건 사실은 정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거든. 내가 너한테 많이 바라지 않아. 예를 들면, 뭐,
한 70점 정도만 받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걔가 50점 받으니까 그런 것 뿐이에요. 걔가 70점 받으면 70점 받는 것만 원해 이러지 않아요. 80점 받는 거 원하지. 어머니께서 90점, 얘가 90점 받아야지 하는 거는 애가 그래도 80점대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지금 80점 받고 있는데, 50점만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건 벌써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우리 욕망은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체를. 교구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구를 쓰면 엄청 잘해가지고 수학 문제, 교구를 잘 활용한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도 잘 푸는 걸 저는 연결고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어떤 논문도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는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과 너무나 많은 단순하게 교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구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좋은 영향. 근데 그 교구 자체로보다 그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환경이. 교구 자체는 사놓으면은 저기 이제 먼지만 쌓여 있을 거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익혀서 내가 이걸 뽕을 뽑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고 활동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이하고 좋은 활동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목표 자체는 아이가 즐겁게 하는 거지 교구를 통해서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어려운 문제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교구를 통해서 즐겁게 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 성취를 좀 느끼고 이런 것들로 돼야지 너무 먼 길을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구구단을 먼저 외우면 좋지 않다. 지금 몇 분이죠? 조금 더 진행이 되죠? 이게 또 어디 광고에서 구구단을 외우면 망한다. 망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시를 내가 외워가지고 외우면 뭐 생각이 없어지고 망하나? 국어를 못하고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운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현실 교육 과정에서 구구단을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은 구구단을 외우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곱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구구단을 외운다고 곱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뭐 근데 아이가 어리면 아이가 어리면 좀 이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아이가 호기심이 있을 때는 수를 가르쳐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를. 근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5개 놓고 여기 3개 놓고서 보여주고 그럼 몇 개 있지? 여기까지 하면 그럼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만 빼면 여기 몇 개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좋은 교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분수도 뭐 단순하게 8등분 해가지고 8분의 1에 이런 거는 교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쪼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구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거는 부모님이 자신이 있으면 해주시고 구구단도 노래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거는 뭐 그렇다고 효과가 뭐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어서 외우면 그래도 좀 늦게 해도 금방 외웁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노래로 하면. 그 다음에 주판을 가르치면 연산에 도움이 된, 연산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쳐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계산은요, 옛날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차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계산기도 있는 시대에 저는 그래서 딱히 이런 거는 권하지는 않는데 계산을 잘하는 건 연산 잘하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홈스쿨링 하는데 수학의 시기 이런 것도 없죠.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수를 어렸을 때는 카운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카운팅을. 그래서 뭐 100도 세고 100일도 세고 숫자 또 그 동전,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기본이 돼요. 펀더멘탈 같은 게. 수를 세는 것이. 수를 세봐야 해요. 수를 세봐야. 수세기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바로 연산하는 것보다는 수를 셀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셀 수 있도록 100은 100끼리 묶고 넘어가면 900 다음에 1000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세보고
돈으로 바꿔보고 가치를 바꿔보는 거 있잖아. 치환하는 거. 이런 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거든요. 어떤 거를 대치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네, 그런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세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배단도 세보고 온갖 거를 많이 세보고 그러면 패턴을 또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건 모든 만물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양으로 치환되거든요. 뭐 맥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안 보이는 시간이 어떻게 수로 표현됩니까? 그게 참 기발한 건데 아무튼 수로 표현됐을 때 어떤 패턴들, 달력을 보면 패턴들 이런 것들을 세보면서 알아요. 이게 세어보면서 의자 다리는 왜 다 네 개일까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보면 나뭇잎 해보면 거기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세보는 애들이 과학자가 다른 건 아니고 많이 세는 사람이에요. 제 교재는 수세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도 되는데 수세기 자체를 뭐 1년 동안 해도 괜찮고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는 빨리 뭔가를 하면은 어렸을 때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빨리 해가지고 좋을 거는. 늦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건 장기적으로 봐서 제일 큰 문제는 20살에서 30살 그 사이에 어떤 성취,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스스로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교육의 끝에 가서 사실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 이런 존재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뭘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재책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흐름도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불안감이 있으시면 막연하게 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불안감이. 그렇죠? 부모님께서.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 높은 수준까지. 틈틈이 그냥 취미 삼아서. 지금 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려움도 좀 느껴가면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이거 옛날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딪혀가지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치가 크게 없다. 예. 아이가 알아서 잘하면 수학을 뭐 땡큐고 아니면 지금 주변에서 수학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이제 뭐랄까 다양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세요. 둘 중에 하나.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데카르트도 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굶어 죽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거주지가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뭐 얼마를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빈곤에 처할 줄 안다라는 말이 빈곤에 처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뭐 내가 저기 컵반 먹고 저렇게 하면 하루에 아침은 우유하고 삶은 계란 먹고 점심에는 컵반이랑 뭐 해 먹고 저녁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고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어느 쪽에서 해결할 수 있겠네. 그 젊은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있고 뭐한데 자기 혼자 그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런 생각으로 뭘 할 수 있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왜 20대 아이들이 어느 시점의 아이들도 다 똑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해요. 30대가 넘어서면 뭘 못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청년 중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비슷했어요. 그때는 불안감이.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져 있으면 엄청 불안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보면은. 그래서 이 불안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수학을 못 해가지고 인생 못 살 것 같은 불안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가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고 학원 가도 괜찮아요. 선행해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할 만큼 하면은 괜찮다고 하고, 뭐 아이 삶도 그러니까 여유를 좀 둬가면서, 선행도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의 가치관에 또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서 확 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교육관이나 내 가치관, 인생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지, 그게 지금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러면 쿨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중등수학은, 네, 제 중등수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등수학 애들하고 하면서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어, 일단은 질문이 없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들여다보질 않아요. 포기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조금만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일찍 시켰을 때, 그럴 때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 이 이제 실패 경험이 일상화됐어요. 일상화. 그래서 우리가 뭘 아이에게 선택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서 그만두고, 아, 힘들어. 그럼 알았어, 그만해. 또 힘들어, 알았어, 그만해. 아, 힘들어, 알았어, 그만해. 아, 힘들어, 알았어, 그만해. 저는 그래서 왜 선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왜 선택을 하는지, 애초부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망에 빠지는 건데, 하여튼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엄청 밝게 봅니다. 미래를. 혼자서.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이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게 이제 지혜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걸 다 전반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중등수학도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 방법 중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하지 않게 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뭐 재수할 때 애들이 얼마나 늦게 시작해도 무섭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20대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진짜 무섭게 집중하고 무섭게 하는 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태도를 길러지면 중등수학도 조금씩 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중등수학 정도면은. 쉬운 문제집 선택해서 그 한 서너 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조금 도전해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학은 기본 개념 위주로만 알고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이차함수, 그래프 다시 나와요. 이게 확률 통계 다시 나오고, 기하만 이제 조금 덜 나오는, 그리고 중등수에 제일 어려운 게 기하 부분이어가지고 기하만 조금 더 들여다보는, 약간, 아무튼 그런 이제 팁들이 근데 쟤는 그걸 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을 좀 얇고 쉬운 거 위주로 해서 성취를 자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도 없고, 중학교 때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홈스쿨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 감각을 다시 봐서 그걸 이제 처음부터 띄웠거든요. 한 4번 봤어요. 박달쌤부터 시켰어요, 제가. 놀랍죠. 원래 굉장히 수학을 어느 정도 했던 애인데 몇 년을 수학을 안 했더니 헷갈려해요.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더하기도 엄청 잘했던 애인데 더하기가 두 자릿수 넘어가고 이러면은 뭐였지? 어른도 똑같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고 갑자기 그래버리면, 곱하기도 더하기 곱하기 헷갈렸다가 막 그냥 곱하기 막, 아이들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메이크업 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등 수학도 처음에 제가 이 책 가장 얇은 걸로 해가지고 읽혔을 때, 그건 조금 제가 봐줬죠. 이렇게 모르는 개념이 너무 틀리는 게 무지비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 아이 가르쳤을 때 중등수 그 애들보다도 훨씬 더 못했어요. 처음 풀 때 많이 틀렸어요. 실수도 많고. 근데 틀렸다고는 안 하고 체크해보고, 한 번 보고 다시 2번 보라고 하고, 그 책을 3번 봤거든요. 6개월 동안 봤어요. 중2 연령의 개념만. 처음에 틀렸던 거를 2번째 볼 때는 왜 틀렸지? 이렇게 쉬웠네. 3번째 볼 때는 거의 다 맞췄죠. 그리고 심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자기가 계속 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고등 정석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석을 이제 막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석 다 풀더니 정석도 3번, 4번 봤어요. 그러더니
모의고사 문제를 달라고 고등학교 1학년 실제로 그래서 줬어요. 자기가 이제 애들은 그렇습니다. 심리가 자신감이 있으면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위치를. 그리고 부족하면 또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실패를 자꾸 쌓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회피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 선택을 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 등급을 딱 알더니 이제 어, 수학을 제가 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 이제 필요한 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요즘 뭐 대학에 갈 게 아닌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목적에 맞게끔 이제 근데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거를 뭐 하지 마 그렇게까지는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대학에 갈 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필요한 걸 해라. 그게 훨씬 더 유용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개념 설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해요. 이 아이 굉장히 똘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소수가 뭐야? 그럼 0.1, 0.2 뭐 이렇게 해서 소수점을 짓고 10배 누르고 10분의 1씩 작아지는 그러니까 소수는 작은 수라고 여기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가 소수 뜻은 그럴 것 같지만 100.2도 소수예요. 100.2도 100보다 큰데 왜 소수인가? 소수점이 있고 10분의 1자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학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상의 느낌하고 수학적 정의하고는 늘 이렇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엄청 똘똘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정의 자체를 배우진 않고 사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이런 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속 터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늘 속 터지는 일입니다. 아이가 뭐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정말이에요. 속 안 터지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아마 속 안 터지시는 분은 확인도 안 할 겁니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게 모른다 생각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속 편하고. 예. 점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문제를 맞췄구나 이런 것이지 개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를 칭찬해 주는 게 좋고 결과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자세 어떻게 혼자 하는지 이 정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칭찬해 주고 묻고 확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주변 얘기는 여러분이 주변을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을 때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은 여인이 아주 요염한 여인이 너무 예쁘고 이쪽으로 와 쾌락을 늘 즐길 수 있는 한쪽은 힘들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이제 진리가 있고 그 끝에는 행복이 있다. 어떤 길을 할 거니 이랬을 때 이제 헤라클레스는 이 보이기에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길이지만 그 끝에 진리와 행복이 있다라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이제 영웅이거든요. 왜 들려지는가? 왜?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딱 보이는 거는. 왜냐하면 그 끝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끝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고난과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택 안 하거든. 그 끝을 알아도 선택 안 하는데 인간은 우리 인생은 그 끝을 또 몰라. 보이는 건 다 이런 거고. 그래서 주변 요거는 개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은 늘 주변 상대를 경쟁으로 보게 하고 이게 부모님께서도 그러신데 경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 주변에 탁월한 사람은 도와줍니다. 주변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그런 애들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이겨야 되고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을 가면 되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이들도 성적 입시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키우면 되는데 왜냐하면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왜 외국에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까? 연고대 들어가는 것도 쉽고.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뭐 교환학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뭐 학벌이 중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도 인문학 이런 거는 거의 뭐 어, 또 이제 석박사 이런 쪽은 완전히 그냥 어,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까 이 학벌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은 제가 봐도 딱히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다 나갈 겁니다, 아마도. 교류가.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어놔도 좀 더 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그러나. 아무튼 좀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대학을 안 가도 된다. 물론 대학을 가라고도 요즘에 하는데 왜냐하면 취직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실력이 없고 그러면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취직할 수도 있고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대학도 여기 갈 수도 있고 수능 준비해서 외국 갈 수 있고 외국에 갈 수 있고 제가 출판하는 건 외국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기왕이면 왜 여기서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낯선 환경에서 그 이제 20대에 그 경험이 엄청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데서 그냥 매여 있는 거하고 그건 인류 역사에서 교육에서 다 증명하는 바이거든요. 문제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외국에 내보내가지고 잘 된 애들도 있고 그건 몰라요 사실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시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아이에게 뭐 AI를 시키고 뭐 코딩을 시키고 수학을 조금 더 하라고 권해주는 이유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있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면은 어떤 대학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런 대학에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을 했다 쳐요. 그걸 다니는 거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요즘에는 많아요. 구글도 부트캠프 있고 거기는 1년에 500명 뽑거든요. 그럼 기존 대학생들도 경쟁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대회들도 있어요. 이런 분야에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또 삼성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학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업들은 이 대학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학위가 있든 뭐든 간에 그것만으로 뭘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별도의 과정들도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영어가 좀 되면은 외국의 뭐 하버드 강의든 코세라 강의든 학위 인정하는 것든 굉장히 많아요, 시대 자체가. 그런 거를 습득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주어진 길을 남들 가는 쭈루루 가가지고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길이 없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제가 불안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그냥 굉장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수학 자체의 길과 수능을 잘 맞는 건 또 달라요. 그러면 그 목표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시켜야 됩니다. 지금 환경에서. 꼭 과학고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일찍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때는 다른 거죠, 사실은. 경쟁은 치열하고, 예, 또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우리 내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쵸? 지금은 그냥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활동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히게 뭐 짜가지고 촉촉촉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연령의 아이들이 정말 그냥 딱 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현실이. 그러니까 불안을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꾸준히 그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지를 일관성 있게 가져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이 문제도 독서를 많이 하면 사고력이 항상 됩니다. 어휘력도 좀 늘어나고. 근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수학은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죠. 수학적 사고를 하고 근데 이제 수학도 언어이고 이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독서를 많이 하고 똘똘하고 이런 애들이 수학 잘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유독 수학만 잘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수학을 잘하냐 꼭 그럴 필요도 없지만 확률적으로 더 있다라는 것이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근데 책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다 읽는데 수학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럼 걔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기승전결 수학으로 연결짓지 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독서는 내가 독서를 함으로써 효용감도 있고 하여튼 자기 생각도 생기고 나를 들여다보고 이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적을 높여준다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력과 이 말하는 거와 이런 것들은 책 한 권도 안 읽는 애하고는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예. 책 한 권도 안 읽고 그런 애들은 이제 말하면 좀 무식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 아이의 의지나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는 갖춰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경험과 인정과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한테 뭐 꿈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거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이제 박탈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인생에 대해서 틀어박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저도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는데, 언어와 수학적 사고의 관계는 밀접하죠. 예, 수학도 언어이고 언어 체계거든요. 표현 형식 좀 더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펜하이머 같은 거 보면은 언어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여튼 연결이 없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추상적 사고든 인간의 사고 활동이나 개념의 정립은 언어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사회 누머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수학 교육이나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파이썬을 이제 가르친 거고 우리 아들에게는 그리고 파이썬 강좌를 열은 거고 중고등 수학 개념을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강좌도 열었고 근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수학보다는 쉽습니다. 확실히.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대학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보고 뭐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코딩을 하는 경우는 그런 학교에 가는 아이들 한해서고 안 그러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예를 하고 이제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두 간에 연결한 교재들은 꽤 있습니다. 파이썬 수학 같은 경우에. 그걸 뭐 강좌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좀 흥미를 더 가질 수 있고.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수학 자체, 추상적인 그 수학 자체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 초, 중, 고등학교 이 수학의 핵심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연산을 하잖아요. 연산을 기본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중학교 때 하는 게 대수거든요. 문자가 나와가지고 방정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수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함수로 주로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다 그 함수적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요. 1차 방정식을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함수 좌표에서 그린 거거든요. 아무튼 의도 자체는 방정식도 이제 함수 안에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함수가 엄청 커지는 거고 함수가 이제 2차함수, 3차함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미적분으로 가는 것이고 미적분 안에 함수 안에 모든 것을 담아요. 기하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고 삼각함수가 그냥 높이와 빗변과 뭐 밑변의 어떤 관계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함수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도형 자체가 데카르트 이후로 도형 자체가 원 자체가 이제 함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합돼 가지고 이제 교과 과정 안에서는 이제 함수 미적분도 다 이제 함수거든요. 함수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 체계가 그러니까
뭐 좌표 체계와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표기가 데카르트 이후로 가능해지고 이제 이제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교과 과정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전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적분이 그래도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그 수준에서는 운동량을 계산한다든지 순간의 어떤 변화라든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안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나 이런 때 중요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미적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이게 방향추가 약간 통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쪽도 훨씬 더 중요성이 확 늘어나가고 있어요. 선형 대수, 그러니까 벡터, 행렬, 선형 그런 방향과 또 이제 확률 통계 부분이 그런 개념을 거기서의 수학 개념을 알아야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으로 어, 바뀌는 게 바람직한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있을 것인가? 예전처럼 뭐 기계를 만지고 이런 것들 거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떤 이론을 파악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잘 각 분야에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챗GPT 쓰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농업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조금씩 바뀔 거고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뭐 300 몇 명마다 인공지능 전문가를 만들 인구에 되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목표를 근데 이게 국가 간 경쟁이 되고 지금도 인공지능 쪽에 이제 석박사라든지 학위가 있다면 이민이 엄청 쉽다고 그래요. 인재를 데리고 가려고. 왜냐면 사람 하나가 이제 인더스트리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뭐 현대 자동차가 지금 그러면은 어떤 기업일까? 테슬라가 가는 것만 봐도 약간 인공지능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계는 그냥 뭐 공장에서 탁탁 그것도 뭐그 최적화된 모델은 이제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만들어낼 거고 예, 수학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동차 자체도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데이터를 지금 다 전기이기 때문에 통신과 전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 사람인지 구별하고 해서 뭐 모든 산업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거치고선 다 기계, 자동화된 기계, 모터가 있는 기계가 산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석유나 석탄이 필요했던 거고. 안 쓰는 분야가 없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당연히 이제 그걸 안 쓰는 분야가 이제 그런 학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교육 환경에서는 바뀌기가 어렵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나와가지고는 분명히 그런 세상이 딱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그래서 저도 관심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될, 익혀야 될 어떤 개념의 축을 세워서 예를 들면 미적분이라고 해도 미적분 필요한 그다음에 어, 뭐 삼각함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 미적분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확률 통계, 벡터 이런 부분도 아이들 핵심 개념, 문제 푸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수식을 막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식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수학자가 되려고 하면 따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아이들이 보통 수학자를 우리가 꿈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하려고 네,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좀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정말 대학의 효용성보다도 이런 수학과 이런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고 왜냐하면 그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소스도 굉장히 많고 누구나 지금 접근해가지고 뭐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어떤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고 웬만하면 그런 세상이라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미래를 좀 생각할 필요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도 사실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본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질문 보고 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는 사실 아이들이 귀엽고 사실 조금씩 해도
효능감도 좀 줄 수 있고, 이 부모님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제 뭔가 판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중등수학 하면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수학으로 사고력을 기른다든지 어린아이에게 수학으로 집중력을 기른다든지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코딩을 한다 그러면 집중력이 훨씬 높습니다. 시간 가는 줄 잘 몰라요, 아이들이. 달라요, 이게. 진짜로. 그리고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걸 제가 좀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독서. 사고력의 근간이기도 하고, 또 독서로 집중력을 기르는 게 수학으로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이들에게 어울리기도 하고,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을 보면은 점점 독서하는 시간은 애들이 없고,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도 좀 높은 수준으로 가는 애들은 또 극히 드물어요. 우리 서양은 그렇지 않은데, 서양은 수학이 그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엄청 난이도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학습에서 사실 독서도 재밌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어려운 거는 엄청 지루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이라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 좀 필요한 건데 이 집중하는 거를 애들이 못 합니다. 특히 중학교 애들이 지금 핸드폰 옆에 갖다 놓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노는 것도 게임하면 논다고 생각하고 두뇌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풀로 쓰고 있는 건데 게임하면 컴퓨터가 연산이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리소스가 엄청 달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도 똑같습니다. 처리를 엄청 순간적으로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쉬어가지고 게임하고서 이제 공부하겠다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뭔가 이 디서플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코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집중도 훨씬 더 잘하고 성취도 훨씬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처음에는 좀 뭔지 잘 몰랐는데요. 만들어 놓으니까 성취감이 있어요. 좋아요. 막 이런. 근데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또 다르다는.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뭔가를 아이에게 꾸준히 하는 게 왜 어려운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손흥민은 그냥 축구를 꾸준히 한 거고, 누구는 뭘 꾸준히 한 거지. 근데 대체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는 뭘 했다가, 중학교 때는 뭘 했다가, 고등학교 때는 뭘 했다가, 인생에 뭐 꾸준한 게,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탁월성은 없다. 저는 그래서 책을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어떻게 하면 책을 안 읽었던 애들이 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 부모님 교육도 같이 하면서 약간 그런 걸 한번 끌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책 읽는 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데 정리가 좀 되면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보는 거는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좀 안 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전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확실히 파이썬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성취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여러모로 아이들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책을 읽는 거, 또 집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요, 지금 교육 환경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고등학교만 가도. 뭐 주변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의 뭐 포기하고 계시죠. 근데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께서 책을 읽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해서 되게 좋았던 거를 아들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긴 해도 이게 안 따라오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이중으로 어려운 거긴 한데 내가 하는 걸 아이가 보긴 하죠. 내 말은
들듣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아이가 보긴 하죠. 제가 뭐 코딩하고 있고 난 이런 거 했고 재밌었어 이러면 그런 거를 보긴 하죠. 그래서 코딩 같은 거 부모님들이 또 재밌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책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도 하는 마당에 코딩은 더 쉬운데 제 생각에는. 저도 우리 애를 이제 개인 과외처럼 코딩도 시켜봤는데 또 학원도 보내보고 근데 아이들에게 안 맞는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냥 뭐 거의 제가 그래서 아들이 뭐 거의 외워서 자판 연습하고 오고 약간 그랬더라고요.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를. 그래서 그때는 저는 뭐 보냈어도 그냥 그것 자체는 이제 경험이 될 수 있다. 근데 논리적인 굉장히 코딩도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영역에서 설명은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정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의 사고가 어렸을 때는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럼 수학이나 코딩을 하면 더 늘어나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게. 일부러 끌어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 일부러 더 빨리 끌어당겨 가지고 뭐 좋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인제 코딩할 때는 그리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인제 그래도 이 약간 블록 코딩이랑 좀 다른 그런 거를 해 보니까 아이들에 따라 달라요.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천천히 대신에 좀 꾸준하게. 이 성취와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반응이에요. 성취와 그 인정은. 그래서 "그거밖에 안 했어?" 뭐 이런다든지 "뭐 했어? 그것도 몰라? 배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인제 전혀 없는 제가 좀 너무 강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부모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5 학년 뭐 이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4-5 학년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천천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인제 수학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수학도 어려운데 이제 코딩도 하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중학교 애들도 수학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 문제집에서는 풀어도 이렇게 와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인제 거기서 갑자기 인제 뭐 이게 트랜스퍼가 돼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게임 코딩을 하니까 게임 만들기 엄청 애들이 또 잘 따라오고 좋아하고 진짜 코딩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건 하나의 툴이고 그러니까 코딩을 좀 느끼는 근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애들이 해야 될 코딩은 AI 쪽일 거예요, 대부분이. 자료 분석하고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약간 인제 중간 단계들은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해 주더라도 인제 결국에는 가야 될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수학적 지식, 그다음에 코딩 지식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작 시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음. 늦게 한다고 뭐 문제가 없고 요즘에 대학에서도 그 경영학과 이런 데도 게임 교수님들은 무조건 애들한테 파이썬 교육을 시켜요. 학과에서, 문과에서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생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못 하느냐 하면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도 시작해 가지고도 또 진짜 미친 듯이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 아이가 인공지능 쪽으로 전공으로 가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자기 분야에서 잘 활용하느냐 그러면 되거든요. 아니 경영학 해 가지고 마케팅 관심이 많은 애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같은 걸 잘해요. 전공하는 애보다는 못하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잘 갖다 쓸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이썬 이런 거는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교육관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과 성적이 중요하면 중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 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포기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이거를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선택에서는. 근데 아이가 선택하는 걸 잘 보시면 아이들은 어쨌건 나를 알고 이 주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보는 거거든요. 아직은. 20대 대해서도 뭐 나를 들여다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0대에서는 주변의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도 불안한데 아이들 불안해. 우리 애도 굉장히 불안해. 근데 그 불안이 나쁘진 않다. 아마도 여기 홈스쿨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홈스쿨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오는 거죠. 이 불안 같은 것들이. 정해진 게 없는 그 불안. 근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 불안과 이 흔들리는 이 우왕좌왕하는 그 20대, 10대와 20대 시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피해간다고 해도 풍성하고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서둘지는 마세요.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크게 봐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전 그래요. 그 어렸을 때는 미술을 해. 그다음에 음악을 해. 그거까지 하고 이제 수학을 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왜 하는지 저는 음악을 할 것 같으면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죠. 비트 갖다 놓고 학원 안 가더라도 그 능력까지는 수영을 하면은 수영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인생에 성인이 돼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코딩을 한다 해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2년 하고 말았어. 거기에 이제 돈을 쓰고 그럼 그런 선택은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이제 약간의 의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은 그것도 계속 하면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좋은 데 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적은 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거든요. 애도 괴롭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미래 이게 선택의 순간에 성공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공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어떤 분은 가치관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은 걸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가 선택하면서 하면 좋은데 부모님이 이거 해봐? 아니야? 저거 해봐? 아니야? 이거는 별로 선택하더라도 아이가 의견이 있으면 그 선택하는 데까지 2년,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설득하는데. 제가 우리 애한테도 우리 아내도 그렇고 스킨스쿠버하고 요트를 해봐. 옛날부터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서 훨씬 더 네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뭐 어디 나가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을 거라고. 근데 몇 년째 안 선택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달은 해도 이게 억세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어떤 뭔가를 탑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렇게 애가 선택한다고 하면 길게 중간에 애가 뭐 포기할 수는 있겠으나 제 머릿속에는 조금 해가지고 말아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시작 시점이 크게 중요하기보다는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시작 시점은 조금 딜레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얘기하는 건 수학 감각의 교재를 제가 같이 방학 특강 하고 이럴 때는 한두 문제만 풀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 많은 수학 논문에서도 어떤 애들이 수학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싫지 않게 생각하고 또 적성이 좀 있냐면 선택권 있는 애들이에요. 선택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아이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책임감이 좀 더 있거든요. 문제를 다 봐도 다 풀어야 돼. 저는 수학 문제를 왜 다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한 페이지에 예를 들면 정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념 설명이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아니면 설명하면서 그냥 설명하느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처음 볼 때는 그냥 문제를 안 풀어도 되고 개념 위주로 보고 설명을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에 완결 짓고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공부는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거. 그건 부족하죠. 뭐 50%를 이해하더라도 세밀하게 처음부터 보는 것보다는 그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지루함을 줘요. 근데 좀 빨리 넘어가면서 용어도 보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까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비한 상태에서 한 번을 다 봤다 한 권을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보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안 풀었던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다 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자기 마음속에 한 문제만 풀어봐야지. 괜찮아요. 세 문제인데 너무 지겨운 것 같으면 한 문제, 그럼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세 문제 안 풀고 한 문제 풀면은. 그러면 그래 다 봤어. 그럼 다시 와가지고 안 풀었던 문제 또 풀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무슨 시험이면 자격증 시험이든 하여튼 엄청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출 문제부터 푸는 거잖아요. 알든 모르든 간에. 왜냐면 그렇게 해서 용어가 뭐고 뭐 어떤 거에서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겠다.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에 볼 때, 저 문제였었구나.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보세요,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전체를 개괄하고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자꾸 좋아지는 경험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집을, 아이가 예를 들면 수준이 안 맞으면 무조건 책 읽기든 뭐든 다 드랍입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좋아지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제 수학 감각도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설명 부분, 뜻풀이 부분. 그거는 꼼꼼히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엄청 빨리 가죠. 한 문제만 풀고. 가고 와가지고 두 문제 풀고. 그럼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다 풀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제만 풀어. 그러면 진짜 한 문제만 풀어요? 한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서 다 푼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다 풀지 마. 다 풀면 쫓아내버릴 거야. 그럼 또, 전 다 풀었어요. 잘 보시면, 애들은 성공 경험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다 풀어. 그래놓고서 한 문제 틀렸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보이죠? 그게. 왜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그럼 실패 경험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도 다 그런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그래서 뭐 집합하다가 끝나는 거고, 예전에 얘기해보면, 거기만 그냥 본자고 있고, 그 뒤로 가면은,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다 드랍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간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해. 교과서를 딱 보면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봤잖아요? 그러면 쭉 읽으라고 하세요. 아니, 이렇게 200페이지 두꺼운 책도 애들이 읽는데, 교과서 좀 어려운 거라고 해도 한번 쭉 보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사회교과서든 뭐 역사교과서든. 왜 그걸 그러니까 학교 진도에 맞추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책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역사책을 5번 봤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용어들이, 그럼 두 번째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네 번째 볼 때는 뭐 문제도 좀 풀어보고, 기출문제 이런 거 풀어보고. 이러면 훨씬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요것만 계속 보는 애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완벽해지지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자기 진도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공부라는 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학원 시간에서 내가 시청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간 많다라는 게 집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갖고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스타트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스타트를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뭐 과학고를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스타트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3부터 시작해도 집중해가지고 수학에 좀 투자하는 거 그래도 뭐 크게 늦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방법은 아까처럼 그 연령의 중3 연령의 중1에서부터 3학년까지 기본 개념서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개념 자체에서는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고,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기울기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기울기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기울기가 뭔지를 그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현상을 이해하더라도 가로로 얼마 갔고 세로로 얼마 갔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용어들이 이제 쭉쭉 나와가지고 뭐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다 그와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데, 수학의 문제는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주어졌다 그럼 모든 게 힌트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용어와 그 모든 코멘트가 여기서 1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차 방정식 뭔지 그 말을 썼으면 그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념. 그러면 ax 플러스 by equals c 이러면 a가 예를 들면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이 늘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뭐 등한시대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늘 그런 문제안에서 하던 용어가 쓰면 그것이 늘 제한하고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힘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그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개념이 생기면. 근데 개념이 없으면 거기 나온 말이 무슨 개념을 담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 해요. 문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보통은 애들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응용이 안 된다든지 그건 다 뻥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개념과 개념이 연결 지어져 있거든요. 수학은 수도 없이 많은 개념들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개념의 연체가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고 자신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조금씩 자기가 성공 경험을 쌓듯이 조금씩 어려운 문제집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선택하면 되고 진짜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해도 그것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더 쉬운 거, 그다음에 난이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번 회독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문제집 하나를 3번은 보고 정석도 3번은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고력을 요한 한 문제 풀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내 진도와 상관없이 이제 푸는 거죠. 늘 뭐 해야 될 진도라는 게 수학에 몰입해가지고 해야 될 진도라는 게 그 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본서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렸을 때도 여러 번 책을 봐라. 이게 핵심입니다. 집중해가지고. 집중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여러 번 봐라. 책을 한번 완벽했으니까 새로운 책을 사고 새로운 책. 여기 많이 푸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전교 1등 하는 애가 보는 책이 좋은 책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를 사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책에서 그 책도 단계별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유도를 주고 선택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제는 딱 봐서 좀 어렵네. 그러면 그 수준에서는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체크만 해놓고. 그걸 억지스럽게 그걸 꼭 풀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존하도록. 개념상의 설명이나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2년 뒤에 배울 거를 갖다가 문제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문제도 아니고, 때가 되면은 이제 중3이나 고1 때쯤 해도, 그리고 재수 한 번은 대학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면 재수 한 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들은 재수하고 삼수한 애들이 더 잘 돼 있어. 인생이 쓴맛을 한번 봐가지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데 더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새옹지마라고 좋은 것 같지만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좋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핵심은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갖추고 아이 스스로 채워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방법을 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한 문제 풀으면 2문제 풀고 싶어 하고 3문제 풀고 싶어 한다. 야, 한 문제 풀어 이러면. 그리고 그걸 2번 봐봐. 잘했어.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쌓이면 그리고 성취라는 거는 아이 스스로 느껴요. 실제로.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 내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칭찬해주고, 기념해주고, 할머니한테 얘기도 해주고, 결과로 보지 말고, 결과로, 과정 중에서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애가 지금 저기 책을 1시간 동안이나 읽었다니까? 애가, 집중해서 보더라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그걸 듣고. 그럼 애는 어리둥절하죠. 내가 그것을 잘한 건가? 이러면서, 그럼 그런 행위를 더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네. 어렸을 때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11시 11분이니까 빼빼로네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뭐 제가 유튜브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교육은 어렵습니다. 나한테 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에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주체성을 갖는
예,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가진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대 가, 예, 세무대학교 가. 내가 기업에 있어 보니까 세무사, 뭐, 세무공무원 한 번 오면 삼성전자 막 과장이 그냥 뛰어가 나가서 돈다발 주고, 80년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정규직착이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면. 근데 지금 경찰대는 인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다 나오는 거 아니고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무대학은 없어졌죠. 그런 대학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거를 근데 그런 거를 조언할 때는 지혜롭게 조언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보지는 않고 주변을 계속 성공에 대한 그 관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육사를 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육사 간 애들은 좋은 걸 본 애가 없어요. 정말로. 예. 그것도 별로 가난한 지방에서 거의 경찰대 간 친구들도 있는데 다 옷 벗었어요. 육사 간 애들도 거의 뭐 그냥 다 제대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은 또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게. 그래서 예, 아이를 조금 더 아이 특성에 맞는 거 늘상 시대 뭐도 있지만 그 우리 시대를 강하지 말라는 거. 시대는 더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더 좋은 부모는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우리 아이의 특성 그런 거에 더 훨씬 더 이 가치를 두고 아이 내면 이런 거 같이 두는 거죠. 밖에 뭐 누구 집 애가 무슨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제가 오늘도 커피숍에 갔다 보니까 대화가 수석원에 어쩌고 왜 수석원에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뭐 의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초등학교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너 커피숍에서 너 저기 채소 공부했어. 그거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우유 먹다가 체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인제 부모님들이 그 너무 이게 좀 예. 근데 어 그러니까 성공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성공 가능성도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아이 위주로 아이 입장에서 수학을 전달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낸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천천히 또 아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은 더 길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이 길을 쭉 가면 되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엄청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